한국이 떠나 30년 만에 경제 위기를 겪는 태국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총리의 재산이 공개되어서 현재 태국 전역이 난리가 난 상태인데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재산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태국 경제가 위기인 순간에도 태국 총리의 재산은 얼마길래 태국 국민들이 화가 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LSE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비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홀본 캠퍼스의 올드 빌딩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런던의 아침 공기를 가르며 걸어가는 동안 오늘 있을 세계 정치와 경제 리더십 강의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교수님의 오늘 강의는 지도자의 선택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고 하셨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한 국가의 지도자가 내린 잘못된 결정이 어떻게 그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국 정부의 판단 착오가 어떻게 아시아 전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1997년 태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여주셨어요. 1997년 5월 태국의 외환 보유고는 240억 달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미 태국 중앙은행은 선물환 시장에서 320억 달러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실질 외환 보유고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였던 거죠. 교수님은 칠판에 단기 외채 700억 달러라고 적으셨어요. 당시 태국의 단기 외채는 7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외환 보유고와 비교하면 약 3배가 넘는 규모죠. 더 큰 문제는 태국 정부가 바트화 가치를 달러당 25바트로 고정해놓고 이를 고수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1997년 초부터 7월까지의 태국 금융시장 상황을 타임라인으로 설명하셨어요. 2월부터 국제투기자본이 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스원이라는 태국 최대 금융회사가 파산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돌았기 때문이죠. 태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바트화 가치를 지키려 했습니다. 5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바트화 절하는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6월 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7월 2일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했죠. 교수님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바트화 가치는 하루 만에 20% 가까이 폭락했고 연말까지 45% 이상 추가 하락했습니다. 달러당 25바트이던 환율이 55바트까지 치솟았죠. 국민들의 실질 자산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톰양쿵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태국발 위기는 곧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전염됐고 결국 한국까지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죠.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불리던 신흥국들이 하나둘 무너져갔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태국 정부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고정환율제를 고수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08년 그리스 부채 위기였어요.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가입을 위해 재정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국가부도 위기라는 재앙을 초래했죠. 교수님은 그리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2009년 이후 급격히 치솟는 그래프를 보며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떠나야 했죠. 마지막 사례는 베네수엘라였어요.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은 베네수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가 어떻게 극심한 빈곤을 겪게 되었는지, 이것이 바로 잘못된 리더십의 결과입니다. 교수님은 베네수엘라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주셨어요. 수백만 %에 달하는 숫자를 보며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런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월급을 받자마자 생필품을 사야 합니다. 다음 날이면 그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낀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단기적인 인기 영합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정치 지도자의 결정은 단순한 정책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죠. 현재 진행형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이야기했던 1997년 태국 금융위기의 발원지, 바로 태국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태국의 친나와 가문 계보도를 보여주셨어요. 친나와 가문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태국 정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의 시작은 통신 재벌 출신인 탁신 친나와입니다. 그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냈죠. 하지만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교수님은 탁신의 포퓰리즘 정책들을 설명하셨어요. 탁신은 30바트 의료보험, 부채 상환 유예, 마을 기금 조성 등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죠. 그 후 친나와 가문은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탁신의 여동생 잉락이 2011년 총리가 됐고 2024년에는 탁신의 막내딸 패통탄이 총리가 되었죠. 태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입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은 최근 패통탄 친나왓의 대표 공약인 디지털 지갑 정책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만 16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만 바트, 한국 돈으로 약 3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5,600억 바트, 약 22조 원에 달하는 규모죠. 이는 태국 GDP의 약 7%에 해당합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숫자들을 적으셨어요. 태국의 2024년 GDP는 약 5,050억 달러입니다. 1인당 GDP는 7,066달러로 동남아시아에서 중위권에 속하죠.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면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7%에서 최대 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정책의 실효성입니다. 지급된 금액은 거주 지역 내에서만 6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고 현금화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판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한 현금 살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친나와 가문의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태국 군부와의 갈등도 심화시켰습니다. 군부는 이들의 정책이 국가 재정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죠. 실제로 2006년, 2014년 두 차례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모두 친나와 가문의 실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현재 태국이 얼마나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포퓰리즘 정책은 단기적인 인기를 얻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그 결과를 보았죠. 태국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필기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리더의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타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태국 경제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가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경제 강국이에요. 1인당 GDP도 7,000달러가 넘고 관광산업도 세계적이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타니의 의견을 경청하셨어요. 하지만 곧 프로젝터로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타니 양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죠. 스크린에는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이 나타났어요. 베트남은 6.5%, 인도네시아 5.2%, 필리핀 5.0%, 말레이시아 4.5%, 그리고 태국은 2.8%입니다. 동남아시아 주요국 중 최하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죠. 타니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성장률 전망입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2025년에도 태국의 성장률이 3%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반면 베트남은 6% 이상,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외국 인직 접투자 FDI 유입 현황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동향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과거 태국은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 거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부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했죠.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부터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급감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죠. 임금은 상승하는데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양국 간의 갈등 상황입니다. 강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최근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한국 정부가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태국 내 반항 감정이 고조되었고 방콕과 파타야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위협 사건이 발생했죠. 이런 사회적 갈등은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우려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베트남은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태국에 있던 기업들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타니는 자리에서 몸을 비틀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이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국가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갈등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태국의 사례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타니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우리나라는 관광대국이잖아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맞습니다. 관광업은 태국 경제의 큰 축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너무 관광업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GDP의 20% 이상을 관광업이 차지하고 있죠. 이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진 태국의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게다가 관광 수입만으로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수출 부진을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에서 베트남에 밀리고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가계부채 현황이었습니다. 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의 9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여기에 디지털 지갑 정책 같은 무리한 재정 지출까지 더해진다면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타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발전하고 있어요. 방콕은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될 거예요.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타니양, 애국심은 좋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태국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연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태 경제협력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공유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연아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 태국의 주요 투자국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공장, LG전자의 TV 공장, 포스코의 철강 공장 등 대기업만 해도 10개가 넘는 대규모 생산시설이 있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400개의 한국 기업이 태국에 진출해 있었죠. 이를 통해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연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특히 관광산업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190만 명에 달했고 1인당 소비액도 다른 국가 관광객들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K-팝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방콕, 파타야, 푸켓 등의 관광지에는 한국어 간판이 늘어났고 한국 음식점도 크게 증가했죠. 교수님은 연아의 설명에 보충 설명을 더하셨어요. 최근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 태국은 역대급 홍수 피해를 입었죠. 과거에는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1년 대홍수 때는 한국 정부가 긴급 구호대를 파견했고 한국 기업들은 복구 장비와 기술을 지원했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은 거의 없었어요. 그 결과 태국의 홍수 피해 복구는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됐고 이는 곧바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방콕 인근 공단의 침수 피해만 해도 100억 바트 약 3,8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타니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연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태국 GDP의 0.5%에서 최대 1%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제조업과 관광업에서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은 단순한 투자나 무역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지원, 기술 이전,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런 협력 관계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과 그것이 무너졌을 때의 심각한 결과를 실감하고 있었죠. 잠깐 각국의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볼까요? 교수님은 태블릿을 조작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누군가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앞서 타니와 토론을 했던 학생이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해 검색하던 중이었어요. 교수님, 방금 충격적인 뉴스 기사를 봤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드셨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에서 패통탄 총리의 재산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AFP 통신이 보도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강의 화면을 뉴스 페이지로 전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식입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터에는 방금 전 보도된 AFP 통신의 기사가 떴고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특히 타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AFP 통신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 NACC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가 신고한 재산이 138억 4천만 바트, 한국 돈으로 약 5,903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강의실에서 논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방콕의 콘도미니엄 5채와 주택, 페차부리의 상업용 건물, 그리고 영국 런던의 주택 2채, 일본 홋카이도의 토지 2필지도 있네요. 차량만 2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벤틀리 등 최고급 차들이죠. 69억 원 상당의 고급 시계 75개, 명품 가방도 217개나 있다고 하네요. 타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비교를 위해 태국의 평균 연봉을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태국 국민의 평균 연봉은 약 1,500만 원입니다. 패통탄 총리의 재산은 태국 국민의 평균 연봉의 3,935배에 달하는 셈이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시기입니다. 디지털 지갑 정책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산 내역이 공개된 거죠. 현재 태국에서는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뉴스를 보여주었어요. 방콕 시내에서는 이미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친나와 가문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지 과거 탁신 전 총리 시절부터의 의혹들이 재조명되고 있죠. 교수님은 과거 신문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탁신 친나왓의 통신재벌 시절부터 총리 재임 시절의 각종 특혜 의혹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의혹들이었습니다. 부채가 50억 바트 약 2,132억 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순자산이 89억 바트 약 3,795억 원이나 됩니다. 37세의 젊은 총리가 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태국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할 만하죠. 더군다나 최근 뉴스를 보니 방콕 시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뉴스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방콕 시내 민주기념탑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재산 공개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SNS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네요. 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보이고 시위대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부패한 정권 퇴진, 국민을 속이는 총리는 필요 없다. 친나와 가문은 떠나라는 문구의 피켓들이 보였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 지갑을 풍자한 피켓이었죠. 국민에게는 1만 바트, 총리는 138억 바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시위대의 규모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참여가 특히 두드럽네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타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패통탄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신뢰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도자의 도덕성과 국민의 신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의 선택의 핵심이 아닐까요? 교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강의실에 올린 후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어요. 타니는 책상 위에 놓인 펜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도덕성과 책임감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리더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실현하기 어렵죠. 다음 수업에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타니는 서둘러 강의실을 나갔고 저는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고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 나라의 운명이 리더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저는 다음 강의가 기대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위기를 극복한 나라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렇게 태국 경제의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재산이 공개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 국민의 평균 연봉의 4,000배나 달하는 재산을 그 어린 나이에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태국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한국이 철수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왜 화가 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나라의 총리를 해임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총리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총리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일리예요. 영국 런던의 한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죠. 오늘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강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 태국의 경제 위기였죠. 교수님은 강단에 서시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이 문제의 시작은 한국에서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증가와 관련 범죄의 급증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모두 집중하여 교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교수님은 칠판에 불법 체류, 마약 범죄, 입국 심사 강화라는 키워드를 적으셨어요. 그러고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셨죠.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율이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했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태국인에 의한 마약 범죄는 매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한국 입국 시 상세한 여행 계획서와 충분한 체류 자금 증명을 제출해야 해요. 또한 과거에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이 원천 봉쇄되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이런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지 궁금했어요. 이러한 조치로 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이 정책을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죠. 이는 곧 한국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어요. 불매운동은 태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죠.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해시태그 밴 코리아 해시태그가 화제의 주제가 되었고 한 달 만에 100만 건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대형 마트에서는 한국 제품 판매량이 50% 이상 감소했죠. 이 말을 들으니 심각성이 실감났어요. 한 해시태그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놀라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대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2024년 1분기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죠. 대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로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데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관광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찾던 파타야, 푸켓 같은 휴양지의 타격이 컸죠. 일부 지역에서는 호텔 예약률이 50%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경제를 넘어 문화적인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어요. 태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도 급격히 하락했죠.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애국심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자국에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이 갈등이 태국 경제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칠판에 관광산업 타격, 경제 손실, 중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키워드를 적으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의 관광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태국의 많은 관광지와 상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2024년 상반기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이는 태국 관광청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태국 관광청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약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손실일 뿐이에요. 관광업과 연관된 다른 산업들, 예를 들어 호텔업, 요식업, 운송업 등의 간접적인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같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지역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 지역들의 호텔 예약률은 평균 50% 정도 하락했고 일부 소규모 호텔들은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또한 한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았던 음식점, 마사지샵, 기념품 가게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인도,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죠. 또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 세금 감면 등의 정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생기는 문제죠.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태국 상인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매너적인 행동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태국 현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큰 소리로 떠드는 행동,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줄서기 무시 등의 행동이 현지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요. 둘째, 바가지 요금을 당연시하는 태도로 인해 정상적인 가격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셋째,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중국계 여행사와 상점을 이용하면서 현지 소상공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길거리에 똥을 싸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상인들은 아침마다 사람 똥을 치우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품격 있는 관광객 유치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는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소비력과 매너를 갖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죠. 또한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자국민 관광객들의 매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신 후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자, 이제 이 갈등 상황에서 기업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한국 기업 철수, 투자 이전, 경제적 타격이라는 키워드를 적으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상황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철수를 진행 중입니다. 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투자를 옮기고 있죠. 이는 태국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 기업들의 존재는 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숫자를 적으셨어요. 2023년 기준으로 태국에는 약 4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해요. 직접적인 고용 인원만 해도 약 5만 명에 달하며 간접적으로 연관된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5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투자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약 30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는 태국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약 8%를 차지하는 금액이죠. 특히 전자, 자동차 부품, 철강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컸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직접적인 실업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5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둘째,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에 있던 태국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들 기업의 매출 감소는 추가적인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죠. 더 나아가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태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기술과 노하우의 손실은 태국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감소는 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국제 경제의 복잡성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 국가의 기업들이 다른 국가의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충격적이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현재 태국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에요. 세금 혜택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숙련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그 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협력 업체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자, 이제 이 경제적 갈등이 어떻게 정치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정치적 파장, 국민 불만, 총리 해임 요구라는 키워드를 적으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제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태국 국민들이 정부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관광업과 제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태국 국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태국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해요. 우선 한국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입국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불만이 현 정부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현 총리인 패통탄 친나왓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호기심에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태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그녀의 젊은 나이와 새로운 비전이 많은 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많은 태국인들이 그녀의 정치 경험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한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그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교적 수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어떤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취임 초기 60%에서 현재 30% 수준으로 급락했어요. 특히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패통탄 총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패통탄 총리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최근 그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키워드를 더 적으셨어요. 정치적 불안정, 조기 총선 가능성, 국제 신인도 하락.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태국의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태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최악의 경우 조기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갑자기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위파라는 이름의 태국 유학생이었어요. 교수님이 그 학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네, 위파양, 무슨 말씀이 있으신가요? 교수님, 저는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오히려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파에게 쏠렸죠.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태국 기업들이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는 태국 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분야에서
태국의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위파는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죠.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또한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봐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그때마다 적응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히려 이를 계기로 태국의 관광 산업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파의 말에 동의하는 듯 보였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위파양, 당신의 의견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숫자들을 적기 시작하셨어요. 자, 함께 살펴봅시다. 지난해 한국의 대태국 투자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는 태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또한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죠. 이런 규모의 경제적 공백을 태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메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위파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기술과 노하우의 손실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태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그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위파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외국 기업들에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태국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위파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위파양, 아까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태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위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는 태국의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곧 추월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 CP그룹이나 PTT 같은 기업들은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5년 안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능가할 거예요. 우리는 외국 기업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위파양, 그건 좀 과한 주장 아닐까요? 태국에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하면 아직 규모나 기술력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5년 안에 그 격차를 메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위파는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주장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우리 태국 기업들은 능력이 충분해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떠나는 게 태국 경제에 더 좋을 거예요. 우리끼리 더 잘 해낼 수 있다고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위파양,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파는 고개를 들고 다시 말했어요. 교수님, 태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컴퓨터를 켜셨어요. 위파양, 현실을 한번 봐야 할 것 같네요. 화면에 태국 뉴스 영상이 나왔어요. 시위대가 패통탄 친나와 총리 퇴진을 외치고 있었죠. 이어서 패통탄 총리가 기자회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투자는 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태국 정부도 한국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위파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곱씹어봤어요.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위파의 애국심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국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국제경제를 공부할 때 더욱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사라진 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기업들까지 철수하자 태국 총리를 해임하려는 태국 시민들을 보니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현재 3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인터넷 속도는 1위에 도달했죠. 대학 강의 시간에 학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모두들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갑자기 교수가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데요. 도대체 교수가 보여준 자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생 미아예요. 최근에 한국과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경험이 너무나 달랐어요. 특히 인터넷 연결과 관련해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많이 발견했죠. 먼저 한국 여행부터 말씀드릴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게 있어요.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깔려 있더라고요. 로밍 요금제를 살까 고민했었는데 공항에서 바로 인터넷에 연결돼서 부모님께 도착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편리했죠. 서울에 머무는 동안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면 역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카페에 들어가면 당연히 와이파이가 있고 심지어 공원이나 거리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인터넷 천국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골 여행 때였어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산속 템플스테이를 갔을 때도 와이파이가 잡혀서 깜짝 놀랐어요. 절 입구에서 지도 앱으로 경로를 확인하고 숙소에 도착해서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었죠. 화면도 선명하고 끊김도 없어서 마치 도시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 영상을 보거나 SNS를 할 수 있었고 길을 찾거나 맛집을 검색하는 것도 너무 쉬웠죠. 심지어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넷플릭스를 끊김없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 덕분에 한국의 IT 기술력에 대해 정말 감탄하게 됐어요. 하지만 중국 여행은 좀 달랐어요. 중국에서의 인터넷 사용은 정말 불편했거든요. 호텔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잡혔지만 밖에 나가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공공 와이파이를 찾기가 어려웠고 찾아도 연결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죠. 게다가 익숙한 앱들을 사용할 수 없어서 당황했어요. 구글 맵으로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접속이 안 됐고요. VPN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마저도 연결이 자주 끊기고 속도가 느려서 답답했어요. 베이징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친구들에게 사진을 몇 장 보내려고 했는데 업로드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결국 절반은 전송에 실패했죠. 한국에서는 수십 장의 사진을 순식간에 공유할 수 있었는데 이 경험은 정말 큰 대조를 이뤘어요. 이런 여행 경험 덕분에 인터넷 인프라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어요. 한국의 뛰어난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그것이 여행자의 경험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달았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IT 트렌드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글로벌 기술 동향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 교수님이 세계 인터넷 속도에 대해 강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돼요. 어떤 재미있는 토론이 펼쳐질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켰죠. 와이파이에 연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문득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여기서도 인터넷이 빠르지만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인터넷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중에 인터넷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럼 이제 세계 각국의 인터넷 속도를 비교해 볼까요? 스크린에 차트가 나타났어요. 국가별 평균 인터넷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보시다시피 한국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무려 256.94mbps에 달하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우리가 이 숫자를 실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파일 크기와 다운로드 시간이 적혀 있었죠. 256.94mbps의 속도로 2GB 크기의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약 1분 이내에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눈이 커졌죠. 10GB 크기의 게임이라면 약 5분 정도 걸리겠네요. 50GB 크기의 대용량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라 해도 25분 정도면 다운로드가 끝납니다. 더 일상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4K 화질의 1시간짜리 넷플릭스 영화는 약 7GB 정도 되는데 이걸 스트리밍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버퍼링이 거의 없이 바로 재생이 가능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고속버스에서도 4K 영상을 끊김없이 봤던 기억이 났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이런 속도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화상회의, 원격 교육,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죠. 예를 들어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자들이나 원격으로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하는 전문가들에게 이런 속도는 필수적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인터넷 속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새삼 특별하게 느껴졌죠. 교수님은 한국 다음의 인터넷 순위를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의 뒤를 이어 싱가포르, 홍콩, 태국, 스위스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11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중국은 어디에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공식 통계로는 31위에 있지만 실제 사용자 경험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중국 여행 경험과 일치하는 설명이었거든요. 인터넷 속도는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없어요. 접근성, 안정성, 그리고 실제 사용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유명하죠.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놀라워해요. 예를 들어 고속열차 안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등산로나 해변에서도 와이파이가 잡힌다는 후기도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말했어요. 네, 맞아요, 교수님. 제가 한국 여행 중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도 인터넷이 빨랐고 심지어 산속절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관심 있게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미아 씨의 경험은 정말 좋은 예시네요. 이처럼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접근성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 페이였죠. 교수님,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최근 중국의 인터넷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하던데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네, 그런 보고서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해요. 일부 보고서는 제한된 지역이나 특정 네트워크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일 수 있거든요. 페이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제가 얼마 전 한국에 갔을 때는 오히려 인터넷이 느리다고 느꼈어요. 지도 앱을 로딩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제 경험과는 정반대였거든요.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개인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관적일 수 있어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죠. 사용하는 기기, 접속 위치, 심지어 그날의 네트워크 상황까지도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이건 국제 관광객들의 인터넷 사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이 부문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순간 페이가 또 손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죠. 교수님, 제가 최근에 본 중국 인덱스의 게시물들은 이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 중 인터넷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페이군, 그건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경험과 전체적인 통계를 구분해야 해요. 몇 가지 사례가 전체 상황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페이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인덱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조사 결과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거기에는 여러 국가의 이름과 순위가 적혀 있었죠. 이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보다 인터넷 속도가 빠른 국가들 중에 모나코, 칠레, 그리고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인터넷 속도가 개발도상국으로 알려진 칠레보다 느리다고 나와요. 이것만 봐도 이 통계의 객관성에 의문이 가지 않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더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한국보다 인터넷 속도가 빠른 곳은 보지 못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교수님은 표정을 좀 더 진지하게 바꾸셨어요. 이 통계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요. 스피드 테스트 조사 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테스트에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설명하셨어요. 첫째, 초고속 인터넷망의 품질 요인인 광 케이블망을 주로 사용해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이건 전체 인터넷 사용 환경을 대표하지 못해요. 둘째, 후발국의 경우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신규 케이블을 최근에 구축한 영향이 있어요. 이건 마치 새 차와 오래된 차의 속도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죠. 새 차가 일시적으로 빠를 수 있지만 그게 전체 도로 상황을 대표하진 않아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왜 그 통계가 실제 경험과 다른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인터넷 속도는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접근성, 안정성, 그리고 실제 사용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속도 측정으로는 나타나지 않죠. 스크린에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어요. OECD에서 실시한 최신 조사 결과였죠.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특히 광케이블 네트워크의 비율이 매우 높아요. 이는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서비스의 기반이 됩니다. 페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최근 중국 매체에서 본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34위라고 해요. 중국은 그보다 훨씬 높다고 하던데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그 기사에 대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조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매우 제한된 샘플을 대상으로 했어요. 둘째, 특정 지역이나 네트워크만을 테스트했죠. 이는 전체 국가의 인터넷 상황을 대표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한국에서는 인구의 90%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 그 기사에서 한국보다 빠르다고 언급한 국가들 중 일부는 인구의 극소수만 그런 속도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때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걸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편향성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경험이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페이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래도 교수님, 제 친구들 모두 한국에서 인터넷이 느리다고 했어요. 그건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교수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셨어요. 페이 군, 당신 친구들의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의 경험이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들이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어디서 인터넷을 사용했는지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저도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 저는 최근에 한국과 중국을 모두 여행했어요. 두 나라의 인터넷 환경을 직접 경험해봤는데 솔직히 많이 달랐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페이도 관심 있게 듣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시외버스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등산하다가 찍은 사진을 바로 SNS에 올릴 수 있을 정도였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어요. 대도시에서는 괜찮았지만 소도시나 시골에서는 연결이 불안정했어요. 그리고 많은 해외 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려면 VPN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죠. 제 말이 끝나자 페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불만이 어려 있었죠. 잠깐만요. 미아의 경험은 이해하지만 그건 관광객의 시각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나라에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죠. 교실 안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한국에 1년 이상 살았는데 그들의 경험은 달랐어요. 특히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볼 때 자주 버퍼링이 걸렸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은 통신비가 비싸다고 들었어요. 중국은 그에 비해 훨씬 저렴하죠.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5G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부 지역에서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전체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페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VPN 얘기를 했는데
그건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안 정책 때문이에요. 속도와는 별개의 문제죠. 오히려 우리는 자체 앱과 서비스로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위챗 하나면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교실 안에는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고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단기 방문으로 느낀 인상만으로 한국과의 인터넷 환경을 판단하는 건 위험해요. 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페이의 말이 끝나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맞지 않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나서셨어요. 페이 군,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해요. 하지만 그 종합적인 시각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먼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최신 보고서를 봅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75개국의 ICT 발전 지수를 분석했어요. 한국은 이 지수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이 지수는 단순히 속도만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프라, 이용도, 활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한국이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다음으로 실제 사용자 경험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어요. 새로운 차트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이 상위권에 있었죠. 이 조사에서 한국은 여행자가 경험한 최고의 인터넷 환경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공공 와이파이의 광범위한 보급과 안정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경험과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페이 군, 당신이 언급한 통신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의 최신 통계를 보면 한국의 통신비는 결코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데이터 사용량 대비 요금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페이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농어촌 지역 인터넷 보급률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농어촌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99.9%에 달해요.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페이를 똑바로 쳐다보셨죠. 페이 군, 당신이 언급한 유튜브 버퍼링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글로벌 비디오 품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유튜브 품질 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평균 로딩 시간이 가장 짧고 버퍼링 발생 빈도도 가장 낮았죠. 페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5G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고 현재 5G 보급률과 속도 모두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글로벌 5G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한국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서고 있죠. 교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자, 이제 우리가 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한지 이해되나요? 단순히 한두 가지 경험이나 지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페이 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인터넷의 속도와 품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터넷 자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페이가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픈넷 이니셔티브의 인터넷 자유도 지수를 보면 한국은 자유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요. 반면 중국은 자유롭지 않은 카테고리에 속해 있죠.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빠른 속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는지가 더 중요하죠. 페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어요. 인터넷은 현대 사회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문득 이 수업이 단순히 인터넷 속도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법을 배운 거죠. 페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에서 혼란과 함께 뭔가를 깨달은 듯한 빛이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저는 이 토론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한 인터넷 속도 비교를 넘어 우리는 정보의 가치, 자유,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정보를 접하든 저는 항상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라고 자문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중국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보다 빠른 인터넷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국의 인터넷이 그리울 때가 참 많았는데 세계 1위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무비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무비자 국가를 추가하면서 무리한 정책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이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자 내놓은 정책입니다. 도대체 중국 정부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내놓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안나입니다. 평소 아시아의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현대 국제관계와 아시아 수업을 듣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중국의 새로운 무비자 정책에 대해 배우게 될 줄은 몰랐죠.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느낀 긴장된 분위기는 이후 벌어질 흥미진진한 토론의 예고편이었던 것 같네요. 오늘 국제관계학 수업은 평소와 달리 뜨거운 분위기였어요. 교수님께서 최근 중국의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죠. 안나 씨, 혹시 지난주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신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살짝 긴장했어요. 네,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발표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답하자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정확합니다. 이번 중국의 무비자 정책은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국가들과 중국의 교류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죠. 더욱 특이한 점은 이 정책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일방적 면제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중 한국 대사관조차 갑작스럽게 통보받았다고 해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의미가 있죠.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국의 숨겨진 의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죠. 중국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제외하고 오히려 교류가 적은 북유럽 국가들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을 특별히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한국 관광객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이런 중요한 정책 변화를 주중 한국 대사관에도 사전 통보 없이 발표했다는 점,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면제를 결정했다는 점은 중국이 얼마나 서둘러 이 정책을 실행하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분명 단순한 관광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과거에는 비자를 받기 위해 회사 상사의 집 주소까지 기재해야 했고 비용도 상당했죠. 게다가 비자 센터의 처리 속도는 매우 느렸고 사진 규정도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최근 발생한 입국 거부 사례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한 한국인 관광객이 과거 결핵 판정을 받은 이력 때문에 입국이 거부되어 당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또 다른 관광객은 군사시설 근처에서 사진을 찍다가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이어서 교수님은 칠판에 중국 입국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적으셨어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반 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임시나 긴급 증명서로는 입국이 불가능해요.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귀국 항공권, 숙소 예약증 등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교수님은 반간첩법 관련 주의사항을 강조하셨어요. 중국에서는 민감한 자료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안통제구역 근처에서의 촬영은 절대 금지되어 있고 시위 현장을 방문하거나 촬영하는 것도 안 됩니다. 또한 불법 종교 활동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죠. 얼마 전에는 한 유튜버가 중국의 시위 현장을 촬영하려다가 체포되어 강제 출국당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처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번 무비자 정책이 단순한 입국 절차 완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이면서도 여전히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이번 정책은 개방을 향한 첫걸음이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끝으로 교수님은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셨어요.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논의가 더욱 흥미로울 것이라 예감했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항상 조용히 앉아서 수업을 듣던 앞줄의 중국 유학생 초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거든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중국은 한국 관광객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자국의 힘만으로도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관광객이 없어도 중국의 경제는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죠. 교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초이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놀란 듯했죠.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묘한 자부심과 함께 날이 선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초이 학생, 흥미로운 의견 제시해줘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관광 산업은 아직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한국인 관광객 유입이 중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보시다시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관광 수입은 아직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이는 단순히 관광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숙박, 운송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이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래도 중국은 충분히 큰 나라예요.
내수 시장만으로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물론 중국의 내수 시장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 경제에서 어떤 나라도 홀로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중국 정부도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무비자 정책을 실행한 것이죠. 관광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문화교류와 국제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교수님과 초이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관광정책 논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에는 국가의 자존심, 경제적 현실, 그리고 국제관계의 복잡한 역학이 모두 얽혀 있었죠. 특히 초이의 반응은 많은 중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방어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더 큰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초이의 발언 이후 교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프로젝터 화면을 바꾸시며 새로운 내용을 보여주셨죠. 자, 이제 더욱 흥미로운 소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방금 초이 학생이 중국의 자생력에 대해 말씀해 주었는데 실제로 중국 정부는 얼마 전 무비자 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기존 15일이었던 체류 기간을 30일로 연장했고 새롭게 9개국을 추가로 포함시켰죠. 교수님은 칠판에 새로운 내용을 정리하시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몰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포함됐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죠. 초이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런 정책 변화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중국 관광객이 전년 대비 121%나 증가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별 증가율입니다. 칭다오의 경우 무려 320%의 증가율을 보였고 장자제는 31%, 상하이는 14%, 샤먼은 10%의 예약 비중을 보이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왜 하필 한국을 이토록 공들여 겨냥했을까요? 첫째,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문화관광 소비국입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만 해도 연간 6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이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약 25%를 차지하는 엄청난 숫자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소비력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다른 국가 관광객들보다 약 30% 더 높았어요. 특히 면세점과 고급 숙박시설에서의 소비가 두드러졌죠. 이는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소매업계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한국 관광객들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문화 교류의 핵심 역할을 해왔어요. K-팝과 K-드라마의 인기로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은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지가 되곤 했죠. 칭다오의 폭발적인 증가율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한국인들의 영향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초이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관광 수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아시아 경제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거죠. 특히 현재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첫째, 중국이 관광 산업 회복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일본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들을 추가한 것은 단순한 관광 정책을 넘어선 전략적 결정이라는 거죠.
특히 젊은 층의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관광 산업 발전 방향을 예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이면에는 우리가 곧 살펴볼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토록 서둘러 관광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지 그 진정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드디어 이 정책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초이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죠. 교실 전체가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며 긴장감 있는 침묵에 빠져들었답니다. 침묵이 깊어지는 순간 초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건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이제 잘 사는 중국에 오고 싶어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쓰면서까지 중국에 오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서 오는 거라고요.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조용하던 소연이었죠.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근 세계관광기구 UNWTO의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2023년 기준 한국의 관광 수입은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았고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아직 회복 중에 있습니다. 특히 1인당 관광 지출액을 보면 한국 관광객은 아시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요. 소연이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선호 여행지 조사를 보면 한국은 일본과 함께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러자 초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뭐요?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이제 중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봤는데 한국은 중국의 시골만도 못해요. 시민의식도 낮고 발전도 안 됐어요. 길거리도 더럽고 교통도 불편하고 심지어 택시 잡기도 힘들었다고요. 교실 안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한국 유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저는 이제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초이 학생, 한 나라를 평가할 때는 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간의 관계와 정책을 이해하려 하는 중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초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논쟁이 시작되었답니다. 초이는 더욱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곧 중국이 무비자로 허용한 유럽 국가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 한국 관광 산업은 망하게 될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보다 중국을 더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중국은 더욱 열리고 발전할 텐데 한국은 계속 뒤처지겠죠. 그녀의 말에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초이 학생, 관광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관광업 성장이 다른 나라의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아시아 전체 관광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죠. 더구나 최근 통계를 보면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 기준 아시아 국가 관광객들의 선호도 조사에서 한국은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은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예요. 코로나19 이후 관광 회복세를 보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자 초이가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전 한국에 가봤잖아요. 도로도 좁고 음식점은 비싸고 택시기사들은 불친절하고 중국의 시골보다도 못한 곳이 많았어요. 시민의식도 너무 낮았고요. 이번에는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지셨어요. 초이 학생, UN 세계관광기구의 최근 발표를 보면 한국은 관광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 디지털 결제 환경, 관광객 안전도 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국에 대한 국제 관광객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저는 이제 교수님이 이 논쟁의 핵심을 짚으실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교실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교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이제 중국의 무비자 정책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실제로 중국의 이런 정책 변화에는 훨씬 더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을 받았어요. 먼저 무역 전쟁 과정에서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평균 25%까지 치솟았고, 이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죠. 교수님은 그래프를 가리키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특히 기술 분쟁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중국 하이테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사업에서 큰 타격을 입었죠. 반도체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의 기술 발전도 크게 지체되었고요. 대만 문제에서는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더욱 압박했으며, 남중국해에서는 미국 해군의 항행의 자유작전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초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 중국의 수출은 2019년 대비 약 30% 감소했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은 중국 제조업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죠. 더구나 화웨이, ZTE 등 중국의 주력 기술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발전이 크게 지체되었어요. 교수님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인용하셨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무비자 정책은 트럼프의 당선에 대비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당선된 후 중국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은 현재 3가지 방향의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대비입니다. 무비자 정책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파트너를 확보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며 내수 시장과 서비스 산업을 강화하고 있어요. 둘째, 외교적 대응으로 한국,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죠. 셋째,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입니다. 추가 관세 부과에 대비한 무역 구조 개편, 기술 제재에 대비한 자체 기술력 확보, 금융 제재에 대비한 결제 시스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이는 점점 더 작아지는 모습이었어요. 더구나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중국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 직후 중국에 대한 전면적 경제 제재를 언급한 것에 대응하여 중국은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요. 교수님은 최신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여주셨어요. 중국은 이미 한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미국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최대 40%까지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요. 또한 이번 무비자 정책 확대는 물론 주요 동맹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하고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분석을 이어가셨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3가지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동맹국들과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통해
미국의 고립화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 둘째,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새로운 무역 네트워크 구축. 셋째, 위안화 결제 시스템 강화를 통한 달러 의존도 감소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우선 중국은 향후 6개월 안에 추가적인 개방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60% 관세 부과에 대비해 주변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AI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경제블록 형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초이는 완전히 침묵해버렸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고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은 이제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단순한 관광 진흥책이 아니라 글로벌 정세 속에서 중국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왜 교수님이 이 주제로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수업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얼마나 복잡한 국제관계와 얽혀 있는지 새삼 놀라웠죠. 특히 초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때로는 객관적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태도를 통해 중국인들이 느끼는 자부심과 불안감을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오늘 중요한 걸 배웠어요. 국제관계에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요. 관광 정책처럼 보이는 것 뒤에 트럼프 당선이라는 변수와 미중 관계의 긴장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정책에는 더 깊은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앞으로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것 말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 관광객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